그날 밤, 난 한 남자의 셔츠를 입고 평상에 앉아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2달이었고, 그 사람의 체온이 아직 내 살 속에 스며드는 걸 느끼면서도 나는 외면하지 못했다. 정연 씨, 괜찮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난 눈을 감았다. 괜찮지 않았다. 미안했고 혼란스러웠고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늦은 나이에도 사랑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는 아침 7시 기차를 타고 서울을 떠났다. 그의 장례를 치른 지 60일째 되던 날, 더는 그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더는 소파에 혼자 앉아 남편의 향기를 떠올릴 자신이 없었어. 어디든 좋았다. 추억이 없는 곳이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그래서 강원도였다. 인터넷에 조용한 민박집이라 검색해 처음 나온 그곳에 전화를 걸었고,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내게 말했다. 언제든 오세요. 방은 준비돼 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 남자한테 오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다. 등이 넓었고 말수가 적었다. 묻지 않았고 묻지 않았다. 그게 편했다. 누가 누구를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공기가.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식탁에서 따끈한 장국이 내 앞에 놓였다. 혼자 드시기 싫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눈물이 나올 뻔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밥을 차려준 게 언제였던가. 남편이 아팠던 마지막 2년 동안 난 매일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했지만 나를 위한 밥은 한 끼도 없었다. 그렇게 나는 모르는 남자의 밥상을 받아들였고,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엔 첫눈이 내려 있었다. 서울보다 일찍 찾아온 눈은 마당을 하얗게 덮었고 정적 속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커튼을 걷은 채 서 있었고 거실에선 부엌에서 뭔가를 덜그럭대는 소리가 났다. 태우 씨가 다시 밥상을 차려주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아침.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내 말에 그는 그냥 고개를 숙였다. 혼자 먹는 밥, 저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표정엔 무언가 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괜히 물었다. 원래는 다른 손님도 계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은 없어요. 그냥 혼자 지내요. 말이 너무 짧았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다. 하지만 나도 딱히 깊이 묻고 싶지는 않았다. 나 역시 내 안에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았으니까. 점심 무렵 민박집 주변을 혼자 산책했다. 하얀 눈이 쌓인 작은 오솔길, 텅 빈 정자, 그리고 마당 끝에 낡은 창고 하나. 창고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안쪽엔 고운 빛의 옷가지와 오래된 장화, 유리병들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한쪽 벽에 액자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웃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태우 씨였다.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낯설지가 않았다. 너무 따뜻하게 웃고 있어서, 너무 진심이 보여서 나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문득 소름이 돋았다. 그 웃음은 어쩌면 지금의 그에게선 완전히 사라진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괜히 말도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책도 들여다보지 않고 TV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식탁에 엎드려 있었다. 태우 씨는 무심한 듯 보였지만 부엌에서 슬쩍슬쩍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춥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는 말없이 벽장 안에서 무릎담요를 꺼내 내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 순간 묘하게 목이 메었다. 누군가 나에게 담요를 덮어준 기억이 언제였을까?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그날 이후로 나는 늘 주는 사람이었다. 태우 씨,
나는 그 이름을 처음으로 입 밖에 꺼냈다. 사진 봤어요. 창고에서요.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후련하다는 표정처럼 보였다. 제 아내예요. 3년 전에 떠났어요. 죄송해요, 괜히. 아니에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정했지만 그 말 끝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낯선 곳, 낯선 사람, 낯선 공기.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은 그다지 낯설지 않았다. 그의 손길, 담요의 온기, 된장찌개의 냄새. 지워진 줄만 알았던 사람의 체온이 천천히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 문득 잠에서 깼을 때 거실에서 흐느끼는 듯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다. 어둠 속에서 등을 돌린 채 주방에 서 있던 그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들어왔다. 나는 부스스한 머리로 창문을 열었다. 하얀 눈이 살짝 녹아 작은 물방울이 처마 밑에서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민박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태우 씨는 벌써 일어나 있었다. 부엌에서 나는 된장국 냄새가 나를 데려갔다. 일어나셨어요? 네. 향기가 좋네요. 된장은 묵혀야 제맛이죠. 그는 말끝마다 조용한 미소를 달고 있었다. 나도 따라서 웃고 있었지만 문득 웃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은 게 언제였더라. 아니, 누구 앞에서 이렇게 편하게 숨 쉰 게 언제였더라. 식사를 마치고 마당을 둘러보다가 나는 창고 쪽을 다시 바라봤다. 왠지 모르게 그 사진이 계속 생각났다. 태우 씨와 그 여자, 그 따뜻한 눈빛. 나는 그 여자가 부러웠다. 그가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나를 안도하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묘한 감정을 일으켰다. 정오쯤 태우 씨가 말했다. 근처에 작은 재래시장이 있어요. 산책 겸 같이 가실래요? 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혼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조금 더 보고 싶었다. 시골 재래시장은 조용했다. 할머니들이 묵은지며 말린 고추를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우 씨는 익숙하게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고 나는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고 그 손엔 장바구니가 하나 들려 있었다. 이거 들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건 제 일상이니까요. 그의 말은 아무렇지 않았지만 나는 그 순간 이상한 상상을 했다. 내가 그의 일상 속에 들어가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 장바구니를 내가 들고 저 반찬거리들을 같이 골라주고 저녁 식탁을 함께 차린다면 그건 죄일까? 내가 남편을 그렇게 보내놓고도 이런 마음을 품는 건 나쁜 걸까? 민박집으로 돌아온 저녁. 태우 씨는 시장에서 사온 식재료로 조용히 저녁 준비를 했다. 말없이 움직이는 그의 손길은 익숙했고 오래된 슬픔을 간직한 사람만의 느린 리듬이 있었다. 나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남편의 마지막 병원 침대 위 모습과 겹쳐졌다. 나는 자꾸만 그 남자의 등에 시선을 고정하게 됐다. 어쩌면 나는 그에게서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아니,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더 무섭게 만들었다. 정연 씨, 방에 전기장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제 방에서 두꺼운 담요 하나 꺼내 가세요. 태우 씨의 말에 나는 조심스레 그의 방 문을 열었다. 사람의 방이란 그 사람의 마음 같아서. 나는 원래 그런 데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담요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작은 서랍장 앞에 서 있었다. 열지 말았어야 했다. 진짜 열지 말았어야 했다. 서랍 안엔 정갈하게 접힌 손수건과 메모지 몇 장, 그리고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 종이봉투에는 지우지 마세요라고 또박또박 써 있었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건 호기심도 의도도 아니었다. 그냥 마음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서랍이 열렸다. 봉투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편지. 아내가 죽기 전 태우에게 남긴 마지막 손편지. 당신이 다른 사람 손 잡아줄 때 그 사람은 꼭 내가 좋아했던 장국 맛 좋아했으면 좋겠어. 나 없이 밥을 먹을 당신을 생각하면 속이 타. 근데 꼭 다시 사랑해줘. 나는 멈춰서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그가 이런 편지를 품고 살고 있었다니. 그런 사람을 나는 지금 조심스럽게 좋아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편지를 덮고 그대로 그의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었다. 그것은 질투였고 부끄러움이었고 동시에 안도감이었다. 그 여자는 죽으면서도 사랑했고 그 남자는 살아서도 그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 내가 감히 그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수 있을까? 나는 누구지?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태우 씨였다. 그는 내 손에 편지가 들려 있다는 걸 보는 순간 잠시 말을 잃었다. 죄송해요 다며 꺼내려다가 그게 보였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손이 떨렸고 눈이 떨렸다. 그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네요. 네,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더 잘해줄 걸 항상 후회했어요. 나는 거기서 무너졌다. 갑자기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럼 난 뭐예요? 왜 나한테 잘해줬어요? 왜 밥을 차려주고, 왜 담요를 덮어주고, 왜 웃어줬어요? 정연 씨, 난 남편이 죽은 지 2달 됐어요. 아직도 매일 아침 그의 사진을 봐요. 그런데 이젠 당신이 자꾸 떠올라요. 장국에서, 무릎다묘에서, 재래시장 골목에서.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에요. 나는 입을 틀어 막았다.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나조차 몰랐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내 앞에 앉았다. 저도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거기엔 무책임한 온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사람의 온도. 나는 그 말이 너무 서러워 눈물이 쏟아졌다. 그럼 아무 말 하지 마요. 그냥 나갈게요. 이 집은 당신의 과거로 가득 차 있어요. 난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 같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방을 쌌다. 태우 씨는 마당 한쪽에서 나무를 자르고 있었고 내가 문을 열고 나갈 때까지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작은 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조용했다. 화가 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고 그냥 멍했다. 기다리는 버스가 오기까지 20분. 나는 벤치에 앉아 하늘만 바라봤다. 몸은 멀쩡한데 어디선가 찢어진 것 같은 기분. 아무도 찢지는 않았는데 내가 나를 찢은 것 같았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한 줄. 정연 씨, 괜찮으시죠? 너무 죄송합니다. 전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나는 그 문자를 가만히 읽고 그대로 화면을 꺼버렸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하지 않는 게 최선일 거라 생각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달라져 있었다. 그 짧은 며칠이 내 안에 너무 많은 파장을 남겼다.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공기가 다시 나를 감쌌다. 소파 위 남편의 사진. 그 앞에 놓인 반쯤 말라버린 국화꽃. 나는 다시 그 앞에 앉았다.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잠깐 흔들렸어. 미안해. 그 사람한테 감정을 느꼈던 거 사실이야. 근데 그게 당신을 잊은 건 아니었어. 그저 나도 이제 좀 살고 싶었던 거야. 며칠 동안 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TV도 켜지 않았다. 냉장고 속 김치는 시큼해졌고 설거지통엔 그 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중 하나는 남편이 쓰던 컵이었다. 다른 하나는
민박집에서 내가 쓰던 것과 비슷한 색깔이었다. 문득 민박집에서 함께 먹던 된장찌개가 떠올랐다. 고춧가루가 조금 많이 들어가 맵고 짰던 그 맛. 그가 수저를 들어 내 그릇에 반찬을 툭 얹어주던 손.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던 그 밤의 고요함.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받아먹는 순간에도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혼자가 되는 건 익숙해졌지만 누군가 곁에 있어 주는 것엔 여전히 서툴렀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받지 않았다. 그런데 문자 한 통이 곧 도착했다. 된장 다 떨어졌어요. 시장에서 맛있는 재래 된장 하나 샀어요. 혹시 드시러 오시겠어요? 그 짧은 문장에서 나는 어떤 무리도 어떤 당뇨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기다린다는 뜻. 그저 괜찮다는 뜻. 그저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이야기.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앉았다. 심장은 여전히 멍했고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문장이 나를 품어주는 듯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이상하게 편하게 잠이 들었다. 남편 사진 앞에 작은 메모 하나를 남기고 며칠만 바람 쐬고 올게요. 당신 걱정 마요. 나 살아갈 거예요. 기차역에서 내려 다시 그 마을까지 가는 버스를 탔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내 마음은 처음 왔을 때와 달랐다. 도망치듯 떠났던 그곳으로 이번엔 내가 내 발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었다.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엔 누렇게 마른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두근거림도 망설임도 아니었다. 그냥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다. 문이 열렸다. 그는 마당 쪽에서 삽을 들고 서 있었다. 우리 눈이 마주친 순간 아무 말 없이 몇 초가 흘렀다. 왔네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어제 나간 사람을 맞이하듯 자연스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된장 맛 좀 보러요. 그 말에 그가 작게 웃었다. 거실은 그대로였다. 소박한 식탁, 따뜻한 조명. 그가 정성스레 차린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나도 굳이 말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다. 그날 미안했어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편지를 본 것도 그렇게 화낸 것도 다 내 안의 겁 때문이었어요. 당신한테 뭔가를 기대하려는 내 마음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내 눈을 바라보았다. 저도 겁이 났어요.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닐까봐. 정연 씨에게 마음이 가는 게 죄가 아닐까봐. 근데 마음이 간 건 사실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가 내 손등 위에 살짝 손을 얹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찬 바람이 불었지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오랜만에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정연 씨는 참 아름다운 분이세요. 태우 씨의 말에 고개를 돌렸다. 뭐가요? 사람을 배려하는 방식. 조용히, 깊이. 나는 아무 말 없이 입꼬리만 살짝 올렸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면서도 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태우 씨는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도 남편은 당신이 좋게 살기를 바랄 거예요. 당신이 웃을 수 있기를, 당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기를. 나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을 또 흘렸다. 그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없는 사람이지만 내 삶 안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에 나 혼자 있는 거 무서워요. 그래서 당신이 좋은 거예요. 그게 당신이어서 좋다기보다는 그냥 나를 혼자 안 두는 그 마음이 좋아요. 내 말에 태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아요. 정연 씨라서 좋아지고 있어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걸 조금씩 믿고 있어요. 그 순간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 조심스럽지만 확실히 머무는 손.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더 그곳에 머물렀다. 별다른 약속도 말도 없이. 아침이면 태우 씨가 된장국을 끓였고 나는 시장에서 사온 채소를 다듬었다. 점심엔 같이 걷고 저녁엔 조용히 차를 마셨다. 어느 날 김장철이 다가온다는 뉴스가 나왔다. 그는 잠자코 텔레비전을 보다가 말했다. 김장 같이 하실래요? 저 혼자 하면 대충 하게 돼서.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치 못 담가요. 엄마가 항상 하셨는데. 난 늘 옆에서 도와만. 그럼 이번엔 제가 엄마 역할 할게요. 우리는 고춧가루를 고르고 마늘을 다지고 절인 배추를 씻었다. 싱크대 앞에서 앞치마 두른 채 웃으며 소금을 흘리고 무릎이 아파서 잠시 바닥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터뜨리고 그러다 태우 씨가 말했다. 이런 거 당신이랑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나는 대답 대신 김치속을 푹 집어넣었다.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고 그 손 안에 마음이 담겨 있었다. 김장이 끝나고 마당 평상에 앉아 땀을 식혔다. 나는 하늘을 보며 말했다. 이상해요. 이게 결혼 생활 같아요. 그가 나를 보며 웃었다. 우리는 결혼보다 깊은 걸 나눈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 말에 잠시 말이 막혔다.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라서. 김장을 마친 다음 날, 나는 마을 버스를 타고 근처 읍내로 장을 보러 갔다.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평온해 보여서 그 평온함이 왠지 낯설었다. 문득 휴대폰을 꺼내 남편과 찍은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 함께 여행 갔던 강릉 바닷가, 그때의 내 웃음,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아파야 정상인데 이젠 덜 아팠다. 마음 한켠이 죄책감으로 저리긴 했지만 그 사람과 나눈 시간도 이제는 슬픔이 아닌 고마움으로 남아 있었다. 그날 밤 태우 씨는 내가 잠든 줄 알고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응, 나 괜찮아. 아니야, 이제 정리됐어. 그 사람도 지금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야. 나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그 누군가에 포함되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상처 위에 덧대어진 반창고일 뿐일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의 진심을 의심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그가 다가와 말했다. 또 도망가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이게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당신이 좋아서인 건지. 태우 씨는 그 말에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그게 사랑이라면 꼭 다시 돌아올 테니까. 서울에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다. 겨울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싸늘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싸늘했던 건 텅 빈 집 안의 공기였다. 혼자 먹는 밥은 여전히 목에 걸렸고 밤이면 습관처럼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거기선 따뜻해요. 여긴 아직도 좀 추워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 틀 옆에 있던 오래된 반지를 조용히 빼두었다. 이젠 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내리는 허락 같았다. 그날 오후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너 요즘 좀 달라졌어. 표정이 편해졌어.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웃었다. 그냥 누군가 내 밥을 차려줬던 며칠이 있었어. 그게 다야.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다. 예전보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남긴 건 미련이 아니라 온기였다는 걸 깨달았다. 민박집에서 그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
그게 사랑이라면 꼭 다시 돌아올 테니까.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이 감정이 단순한 위로나 외로움이 아닌 진짜 마음이라는 것도.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이번엔 더 이상 눈물도 없었다. 그냥 가야 할 곳으로, 내가 원해서 걷는 길로.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 나는 가슴 한쪽이 조용히 떨리는 걸 느꼈다. 차가운 바람, 굽은 산길, 그리고 민박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모든 것이 그대로였고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대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다. 낡은 문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오래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마당에 그가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땔감을 쪼개고 있던 손. 그 손이 멈췄고 그가 나를 바라봤다. 왔어요. 그의 눈빛엔 놀람도 환영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기다렸다는 온도만 있었다.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된장국 아직 남았어요? 그 말에 그는 웃었다. 아주 천천히 깊게. 매일 끓였어요. 혹시나 오늘 오실까봐.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오래 묵힌 장국을 함께 떠먹었다. 뜨겁지도 짜지도 않은 그 맛이 왜 그렇게 눈물 나도록 고마운지.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태우 씨, 네, 나 이제 도망 안 갈 거예요. 두렵지만 이 손 다시 놓치지 않을게요. 그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손. 단단히 머무는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보다 먼저 눈을 떴다. 부엌에선 그의 숨소리 같은 조용한 기척이 느껴졌고, 나는 말없이 부스싼 머리를 하고 나와 그의 옆에 섰다. 오늘은 제가 끓일게요. 된장국. 그래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그럼 나물은 제가 무칠게요. 그렇게 우리는 한 끼를 함께 준비했다. 한 사람은 간을 보고, 한 사람은 젓가락으로 맛을 봐주고, 한 사람은 뚜껑을 덮고, 한 사람은 수건으로 쓱 닦아내고. 그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굳이 정한 역할도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점심 무렵, 그는 마을 입구까지 함께 걸었다. 나는 장을 보러 가려 했고, 그는 새끼줄을 사러 간다 했다. 내가 먼저 돌아왔을 때, 문 앞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귤, 소금, 마늘, 그리고 접은 쪽지 하나. 오늘은 내가 없는 시간에도 당신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쪽지를 손에 쥐고 작게 그리고 오래 웃었다. 어쩌면 이게 사랑이었다. 어떤 말도 없이 하루하루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생활 안에 자라는 것. 눈이 쌓인 날이었다. 아침부터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고 나는 장독대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려다 작은 경사에서 미끄러졌다.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잠깐 숨이 막혔다. 바닥은 차가웠고 한쪽 발목이 욱신거렸다. 정연 씨, 태우 씨가 마당 끝에서 뛰어왔다. 그의 손은 장갑도 벗지 않은 채 내 팔을 덥석 붙잡았다. 괜찮아요. 별건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병원 가야 해요. 절대 괜찮은 얼굴 아니에요. 그는 급히 차를 꺼내 마을 진료소로 향했다. 도중에도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려 나를 확인했고 나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울컥했다. 진료소 앞 작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아프다고 말해줘도 돼요. 언제까지 참기만 할 건데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그건 발목 때문이 아니었다. 그 말 속에 담긴 마음 때문이었다. 사실 아파요. 무서웠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이 눈밭에서 혼자 울었을 거예요. 그는 조용히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혼자 울지 마요. 혼자 넘어지지도 말고
내가 있으니까. 며칠이 지나고 내 발목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태우 씨는 매일같이 찜질팩을 데워서 갖다 주었고 나는 침대 머리맡에서 그의 발소리를 기다렸다. 함께 누워있던 밤, 나는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태우 씨, 응. 내가 다시 아플까봐, 당신이 무서워질까봐. 사실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무섭고 떨리고, 그래서 더 간절한 거. 그의 대답에 눈물이 났다. 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싶다는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다. 봄이 오기 직전, 우리는 함께 장을 보러 나갔다. 시장 입구에서 태우 씨가 말했다. 오늘 저녁 김치찌개 어때요? 좋아요. 고등어 넣고요. 역시 우리 잘 맞네요. 그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장바구니가 들린 반대손. 아무 말도 없이 꼭 잡힌 그 손 안에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엔 슬픔도 외로움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지금, 그리고 나. 태우 씨. 네. 이제 진짜로 같이 살아요. 서로 밥 해주고, 서로 늙어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자고요. 이제 우리 둘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나 마음 한켠엔 이별과 그리움, 그리고 다시 살아내는 용기를 담고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늦은 사랑도 다시 시작하는 삶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우리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